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아프리카 및 시리아 내전, 소말리아 해적의 위협 등등 현재 전 세계는 단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혼란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은 기껏해야 국내 또는 주변국 몇몇 채만 피해를 입히지만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전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대표하는 소련은 미친듯이 핵무기며 전투기며 탱크며 미사일이며 무자비할 만큼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었죠. 둘 중 한 명이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지구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살벌한 시대가 근 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963년 소련의 지속적인 핵무기 위협에 치를 떨던 미국이 소련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한 명을 비밀리에 국방부로 불러들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단 한 번도 직접 맞붙은 적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양국이 무기를 투입해 직접적인 전쟁이나 무력 충돌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전 세계는 50년간 벌벌 떨어야 했죠.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과 공산주의를 수호하는 소련이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각각 등에 업고 미친듯이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렸으니까요. 소위 냉전시대라고 불리던 이 시기는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막을 내렸으나 이 시기에 개발된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냉전시대의 피크라고 불리던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의 핵탄두 수는 각각 25,000기, 45,000기였다고 하니 가히 지구 종말의 시대라고 불러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런데 냉전의 열기가 고조되던 1962년 미국과 소련은 심각한 대립에 처합니다. 흔히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불리던 이 사건은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는 사실을 미국이 알게 되면서 발생하는데요. 1961년 당시 소련 지도자로 군림하던 후르쇼프는 미국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을 보호하며 서방국들과의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해 미국 바로 옆 쿠바에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비밀리에 설치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소련의 미사일 기지가 건립된다는 사실을 안 케네디 대통령은 제3차 세계대전도 불사하겠다는 공식 성명과 함께 당장 미사일 기지를 철수할 것을 요청했죠. 당시 소련 내에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는 건설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는 건설을 강행해야 한다며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후르쇼프는 미국과의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쿠바로 향하는 수송선단을 돌리도록 지시하면서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소련은 상대방을 완벽히 제압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보유량을 늘려야 한다며 무지막지하게 핵무기를 늘려가기 시작했고 이는 또다시 미국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소련의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을 개발해내죠. 얼마 전 미군은 히로시마 원폭의 20배 이상의 폭발력을 가진 미니트맨 3 시험 발사를 공개했는데 이것이 1962년에 실전 배치시킨 미니트맨 1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반도체를 접할 수 있지만 1960년대 당시에는 반도체란 미사일에나 들어가는 고급 기술로 아무 곳에서나 활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1965년 미니트맨 1을 업그레이드시켜 미니트맨 2를 개발하죠. 그런데 미사일 핵탄두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진공관을 넣은 컴퓨터를 탑재시켜 만든 미니트맨 1을 개량해 미니트맨 2를 개발했으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됩니다. 즉 여기에 탑재된 반도체는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수일에서 수십일간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심각한 결함이 실험 중에 발견된 것이죠. 만약 소련이 이 사실을 알고 핵무기로 선제 공격한다면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소련의 핵폭탄에 불바다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오로지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이 미사일을 개발했으나 방사능에 노출되면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건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국가 비상사태에 버금가는 오류였는데요. 이때 미 국방부가 긴급히 호출한 사람이 반도체의 아버지라 불리는 강기동 박사입니다. 1965년 초 미 국방성 대령은 1급 보안임으로 절대로 외부로 발설하지 말라는 말로 강기동 박사에게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다루는 것으로 하고 우선 강기동 박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미 국방성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다급하게 그를 찾았던 것일까요? 현재 한국의 1등 기업은 삼성이고 삼성의 핵심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강기동 박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974년에 한국 최초로 3인치 웨이퍼 가동 라인을 갖춘 전공정 반도체 공장인 한국반도체를 설립했었고 삼성이 한국반도체를 인수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죠. 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에 태어난 강기동은 서울대학교 전기과를 졸업한 후 미국의 첨단 기술을 배우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1950년 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로 유학을 떠나게 되는데, 당시 미국은 반도체 특성화 대학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지정하고 대학 내 반도체 인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하이오 주립대 출신의 또 한 명의 유명한 한국인이 있었으니 바로 현대 반도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강대환 박사입니다. 그는 강기동 박사보다 3년 선배로 한국인 태생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강기동은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반도체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62년 애리조나 피닉스에 소재한 모토로라로 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 1965년 미 국방성 서부지역 보안 책임자로 근무하던 한 대령이 이름도 밝히지 않고 1급 보안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방문하게 되는데, 이 사건으로 강기동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미국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를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로 지정하는 등 반도체 분야를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반도체는 군사용 무기에나 적용되는 전략 부품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적용시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미국이 알래스카에,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두었던 이유도 탄도미사일의 무거운 탄도로 인해 장거리 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 바로 옆 알래스카에, 소련은 미국 바로 옆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둔 것입니다. 무거운 진공관 컴퓨터로 움직이던 초기 탄도미사일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진공관 대신 트랜지스터와 직접 회로 등의 반도체를 탑재하면서부터 무게의 부담이 사라지기 시작한 건데요. 어쨌든 모토로라 반도체 공장을 찾은 담당자는 미 국방성이 가용한 모든 비용과 재원을 투입할 때니 방사능에 노출되면 기능하지 않는 미네트맨2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왔죠. 그리고 미 국방성은 그에게 분리된 거대한 비밀 공간을 그의 실험실로 준비해 주었는데요. 사실 그는 당시 정부가 모든 비용을 결제하는 것이라면 이 기회에 못했던 실험도 하고 비싼 새 장비도 모두 사들이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실험, 비싸서 엄두도 못 내던 실험 장비들을 모조리 사들였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 국방성은 아무런 제지도 없었습니다. 얼마가 들든 얼마의 시간이 걸리든 미 국방성은 그가 하는 말이라면 무조건 승인해 주었고, 필요하다 하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최신 장비를 하룻밤만에 가져다 줄 정도로 그의 연구에 목매고 있었습니다. 소련이라는 거대한 적과 맞서기 위해서 만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방사능에 노출되면 기능을 하지 않아 버리니 얼마를 쓰든 반드시 해결해내야 하는 문제였으니까요. 당시 강기동은 스스로를 진시황이 부럽지 않다고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 강기동은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축적했고, 반도체 제조 장비 하나하나를 직접 만들 수 있을 만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당시 그를 도와 함께 일했던 인물들은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를 설립했고, 현재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 회사가 됐는데요.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서는 불현듯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전기계통이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전기 기술을 배워와서 남이 못하는 큰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뇌리에 깊숙이 박혀 있다가 미 국방성의 안보 문제까지 해결해주고 나니 다시 떠오른 것이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반도체를 이식시키겠다는 그의 꿈과는 달리 한국은 당시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전무했습니다. 현대 반도체의 아버지라 불리는 강대환 박사와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을 반도체 하나로 막은 강기동 박사라는 세계적인 수재를 2명이나 배출한 한국이지만, 당시 한국인들은 반도체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인가라고 물어볼 정도로 무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1월 한국 반도체를 설립해 한국과학사와 경제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조립에 그치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제 웨이퍼 가공 분야로 외연을 넓혀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만든 반도체는 전자시계용 CMOS 칩이었는데요. 미국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만지던 엔지니어가 전자시계용 칩을 만든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지만, 이 기술은 당시 미국에서도 성공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최신 기술이었습니다. 경기도 김포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고 10억 원을 투입했지만 공장은 완벽하게 준공하지 못한 상태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인수됩니다. 1973년에 발발한 석유 파동은 모든 장비와 자재값을 천문학적으로 치솟게 만들었고, 자금 부족에 시달리던 한국 반도체는 10월 4일에 간신히 준공합니다만 제품 생산까지 후원하겠다던 후원자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12월 4일 부도가 났죠. 그리고 이틀 후 이를 이건희가 지분 50%를 4억 원에 인수해 간 겁니다. 자신의 지분은 이건희에게 넘어갔지만 강기동은
강기동은 어떻게든 자신이 시작한 반도체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전자시계용 CMOS 칩은 트랜지스터 3000개가 집적된 반도체로 연, 월, 일, 시, 분, 초라는 전자시계의 6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였습니다. 1975년 9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후일 한국 반도체를 인수한 삼성이 1메가 D램을 만들 때 사용된 CMOS 기술이었는데요. 원래 8,000원에 불과하던 이 칩은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 24시간 공장을 돌려도 수요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산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당시 전자시계의 수요를 확인한 박정희는 시계 산업을 스위스 수준으로 키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에 인수된 한국 반도체에서 강기동은 그룹 내부와 충돌을 겪었고 그의 수출 실적 42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1976년 여름 한국 반도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기동 박사가 떠난 지 1년 뒤 이건희는 나머지 50%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사명을 삼성 반도체로 변경해 현재의 삼성전자까지 다다랐습니다. 강기동이 한국 반도체를 운영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테리 마틴 등의 엔지니어들은 미국 아이다호로 건너가 1978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설립했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983년 삼성전자에게 D램 반도체 기술을 이전해준 기업입니다. 결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기술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0년 후 다시 한국에게 D램 사업의 씨앗을 뿌리는 밑거름이 되었으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만약 강기동 박사가 미 국방성의 미니트맨2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미니트맨2가 방사능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러시아에 알려졌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러시아는 눈에 가시 같던 미국에 핵무기를 쏟아부었을 것이고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좀 무리해서 해석하자면 강기동 박사가 있어 제3차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강기동 박사가 한국의 반도체 역사에 남긴 흔적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를 통해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여주시면 한국의 반도체 역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